인간은 여러 가지 분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맥락을 뽑아내는 게 사실은 떨어져요. 왜냐면 그걸 보려고 하면 이 광고를 봐서 만약에 작가님이 그 물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하기엔 비용 효과적이지 않아. 근데 이걸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돌리기에는 비용 효과성이 되는 거예요. 애플이건 삼성이건 이제 그 온디바이스로 자꾸 칩을 만드는 이유 자체도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부터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인간을 닮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이 존재를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잘 끌고 갈지, 이건 특정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니까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IT 업계에서 또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트럼프가 사실 당선 이전부터 비트코인, 뭐 전략적 빅투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선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고, 그다음 당선인 시절에도 얘기했다가 당선되고는 입 싹 닫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해서 비트코인 자산 폭락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트위터에 쏙 남기고 비트코인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며칠 전 트럼프 비트코인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을 비추하겠다고 트윗했는데 그 트윗한 이유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랑 실현 가능성과 트럼프는 대체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사실 미국이란 국가가 웃긴 게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냈다 줄였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달러가 국제 어떤 거래할 때 중심화폐가 돼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금이었는데 이제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 봤을 땐 짜증이 나는 거죠. 교육 규모가 큰 러시아나 중국이 보게 되면 때로는 뭐 이제 뭐 어떤 전쟁을 빌미로 제재할 때 그렇죠. 달러를 또 제재받았죠. 주내만에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짜증이 나는 거죠. 새로운 게 필요해. 네. 얘네들이 봤을 때 그렇다고 금을 갑자기 찍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럼 달러 빼고 뭐를 많이 쓰는데 봤더니 요거를 이제 암호화폐를 끌어대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나마 변동성도 최근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양도 어느 정도 관찰이 되니까는. 여러분, 과거 대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과거가 대비보다 맞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중심화폐인데 새로운 중심화폐를 만들고 싶다. 좀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미국도 그러면 달러 힘이 약해지니까 그 패권을 뺏기긴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도 많이 갖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 뺏어가.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한가에서 말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비트코인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정말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국은 사실 재밌는 건 대외적인 정책상으로는 그걸 엄청나게 밀거나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중국은 사실 위안화를 더 중심화폐로 만들려고 하거나 맞아요. 자체적인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뒤로는 많이 이제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러시아는 또 아예 공개적으로 암호화폐에 관심 많이 보이고 있어서 푸틴도 언급을 했었죠, 한번. 그래서 저는 그게 최소한 중국, 미국, 러시아를 봤을 때는 뭐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큼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좀 가는 쪽의 흐름은 좀 관찰이 되면 지정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교수님 좋은 분야 AI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AI와 반도체 미중 갈등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고 미국은 중국 AI나 반도체 어떻게 좀 무너뜨릴까요? 사실 미국이 3년 전부터 이미 반도체와 관련해서 통제를 많이 했죠. 그렇죠. 이제 고급 모델을 판매 못하게끔. 맞아요.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더 그 판매 범위에 대한 제약이 커졌는데, 당연히 중국이 뭐 휴머노이드도 그렇지만 AI 양적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은 뭘 잘하냐면 얘네들은 데이터가 많고 또 고급 인력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두 가지 집중한 거예요. 우린 반도체를 순식간에 좋은 건 찍어내지 못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저사양을 병렬로 붙여. 그래서 퍼포먼스를 내. 그러면서 고급 인력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끌어다가 알고리즘을 최적화시켜. 그럼 저사양의 반도체를 병렬로 붙이고 알고리즘 최적화되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좋은 AI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왔고, 그게 이제 파운데이션 만드는 기업들도 약간 국가에 통제를 했고, 아직까지 뭐 대박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딥시크 같은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갖고 있는 약간 격차를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의 힘으로 약간 갭을 메우고 있다. 이게 중국의 현재 정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소프트웨어나 인력으로만 이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점점 더 따라가고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중국에서 뭐 반격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딥시크 AI 나왔는데 최대 수혜의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이제 딥시크에 관한 건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디가 최대 수혜인가요? 저도 이제 최근에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제 학생이 창업한 기업 같이 이제 경영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저희 직접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LLM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외부 LLM
이름을 갖다 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생기죠. 얘네가 갑자기 또 비용가 올리거나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거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업 입장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렇죠. 선택지가. 그러니까 전 최대 수익 기업이면 한두 개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여러 기업들이 딥시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어요. 또 딥시크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구글이나 MS 진영에서도 더 효율화나 비용 정책이 더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한 뭐 MS가 수혜입니다 또는 구글이 수혜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 중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수혜를 보고 있다. 현재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생성형 AI 전성시대가 시작된다는 얘기 많은데 작년 엔비디아가 칩을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HBM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 매출이 장난 아니었는데 그럼 그 반도체 사간 기업 중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기업은 어디가 이제 아직은 거의 다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AI 씬을 보게 되면 돈 좀 벌어라, 증명해라.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하라는 건데 이제 돈을 증명해봐라. 네. 이건데 아직까지도 LLM 기업들은 사실은 규모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치킨 게임처럼 더 많이 출혈 경쟁해서 고객들을 락인하려고 하는 거죠. 플랫폼도 좋게 만들고 고객이 못 도망가게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LLM 측면이 있고 윗단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당장도 MS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반도체 사가고 있고 파운데이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최근에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코파일럿을 붙여가지고 유료 모드화 시키고 있고 구글도 광고나 개인 타겟팅 됐던 것들을 AI 기반으로 정밀을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 메타도 AI 돌려서 광고가 타겟이 엄청 잘 된다. 메타 소셜미디어인 직접 막 때려놓고 있죠. 또 공개 기반으로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뭐 그렇다고 수익이 플러스 알파로 확 돌아서진 않더라도 이제 가시권에 조금씩 들어오는구나. 이런 거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칩을 사간 애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주로 바닥을 까는 거였으면 이젠 바닥을 까는 거에서 쇼미더머니가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그게 안 나오면 사실은 이제 바닥을 계속 까는 걸로 1년, 2년 더 끄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갑자기 광고 얘기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제가 며칠 전에 아울렛에 갔었거든요. 그냥 이제 여러 매장을 가다가 어느 매장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코치라고 할게요. 코치 매장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그냥 한 번도 코치를 검색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코치 광고가 뜨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SNS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샤넬 아니 오늘 뭐 어떤 친구가 샤넬 얘기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휴대폰이 샤넬 뜬다. 그래서 휴대폰이 과연 어디까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이게 광고로 노출되는 거 이게 우연인 건지 어떻게 아니 위치라든가 우리 음성 아니면 이 카메라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뭐 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이게 결국 데이터를 끌고 가는 건 맞습니다. 뭐 다요? 데이터를 음성도 사실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치 기반 정보. 위치는 너무 당연할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화할 때 통화의 맥락을 다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통신회사들이 AI나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통화 정보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건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하시는데 통화 정보 당연히 못 끌고 가요. 그건 못 끌고 가는데 그 이외에 맥락 정보가 엄청 많아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 시간대 이 사람이 어디 있었고 누구랑 대화했는지. 이걸 연관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타겟팅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죠. 때로는 엉뚱한 광고가 뜨는 건 맞는데 우리가 엉뚱한 광고는 흘려버리지만 딱 맞는 광고가 떴을 때 이제 놀라는 거거든요. 맞아. 여기 왜 떴지?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데이터의 힘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분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맥락을 뽑아내는 게 사실은 떨어져요. 왜냐면 그걸 보려고 하면 이 광고를 봐서 만약에 작가님이 그 물건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하기엔 비용 효과적이지 않아. 근데 이걸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돌리기에는 비용 효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은 우리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애플이건 삼성이건 이제 그 온디바이스로 자꾸 칩을 만드는 이유 자체도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은 AI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도 투자를 또 많이 했지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3월인 지금은 뭐 투자는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좀 희청이면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앞으로도 AI에 뒤처지지 않게 기업들이 투자는 계속 하겠지만 투자의 그 증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플러스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 이제 지금은 잠깐 희청한 게 그냥 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투자 랠리 AI 쪽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올해도?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맥킨지가 작년에 낸 보고서도 보면 맥킨지 관계된 퀀텀 블락이 냈던 보고서인데 AI 레이어를 한 6, 7개로 보거든요. 밑에가 뭐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 클라우드가 있고 LLM이 있고 LLM을 단순하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편하게끔 좀 연동시켜주는 모델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주로 AI 하게 되면 하드웨어 쪽이었어요. 또는 LLM 쪽. 근데 얘도 시장 규모도 커지겠지만 맥킨지의 예측을 보면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신규 진입자가 시장을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도메인은 어디냐? 밑에 쪽은 아니라고 봤어요. 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영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반도체나 클라우드나 LLM을 잘 써가지고 새로운 응용에서 쇼미더머니로 보여주는 기업들. 여기 쪽이 이제 투자가 많이 몰릴 것이고 여기서 재미난 아이템이 등장할 것이다. 지금 바닥을 깔았던 시점이고 이제 이걸 어플리케이션으로 증명하는 기업들. 여기 이제 올해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주가에서 좀 좋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 신간 휴머노이드 책에 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거를 하나의 새로운 기계의 등장으로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인간을 닮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이 존재를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잘 끌고 갈지 이건 특정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내면 좋겠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 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휴머노이드 책장을 보면서 저는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인터넷과 PC, 모바일, 그 다음에 자동차처럼 사실 비슷한 취급을 봐도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건지 아니면 옵션이 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또 로봇의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상규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